자, 여러분, 억압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억압. 일단, 억압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1차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가장 1차적이고 원시적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어 기제가 억압이다. 라는 거. 자, 그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부러 이거를 무의식 속에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끄집어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압 옆에다가 선택적 망각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세요. 선택적 망각. 그럼 뭐냐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숙제를 너무 하기가 싫어. 근데 실제로 내가 숙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걸 억압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무의식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했다. 근데 그거는 네가 숙제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그렇게 선생님은 얘기하죠. 선생님은 네가 방어 기제로서 억압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게 다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은 다 알아차렸죠. 우리 어렸을 때 숙제 안 해가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억압이에요.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억압해 놓고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억압은 어떤 선택적 망각, 기억 착오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을 중요한 순간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동 형성 보겠습니다. 반동 형성. 자,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생각이나 욕구나 욕망이나 충동 등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사례에도 있지만, 계모가 나를 미워해.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미워하는 계모한테 계모가 자기 진짜 미운 감정이 어린아이가 미운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뭐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반대되는 행동을 형성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나에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이제 반대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상환.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는 현상으로 대리 형성의 특수한 형태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여기 밑줄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자, 상환하고, 오른쪽에 있는 보상하고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다른 대상으로,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자, 죄책감을 싣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일시. 자, 동일시는 말 그대로 어렵지 않겠죠. 동일시. 자, 부모, 형, 윗사람,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나 행동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 사이에서도 동성을 많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오이드 컴플렉스도 얘기했고, 엘렉트릭 컴플렉스도 얘기했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자 형제, 그러니까 누나, 저 이렇게 둘이 형제인데, 애정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니한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태어나면 너는 어떻게 니네 아빠랑 똑같이 되니?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불만스러운 걸 담더라고, 꼭.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불만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 사람과 이제 동일시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시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인물은 자기가 부정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긍정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동일시가 대부분 얘기되는 건 사실 자기가 부정하는 인물, 자신을 억압하는 인물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이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투사 있습니다. 투사. 투사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불쾌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충동을 내부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이 외부에 있는 양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 네. 그래서 우리 뭐 투사와 관련한 그런 사례는 많죠.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사실 살면서 투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데 그 성적 충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투사예요. 아시겠죠? 투사 많이 하죠. 우리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누구한테 투사해요? 출제자가 출제 이상하게 했어. 이런 게 투사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출제자가 출제 이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시험을 못 본 게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이런 게 투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형성. 대리형성. 자, 대리형성. 받아들일 수 없는 소망, 충동, 감정 또는 목표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전치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속담에도 꽝 대신 닭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충동하고 그런 것은 A라는 일을 하고 싶은데 A라는 일을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B라는 일로 살짝 이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가 대리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형성. 자, 그 다음에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 자, 부정은 아까 제가 반동 형성을 얘기하면서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9번에 있는 승하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방어 기제는 괜찮고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정은 현실 왜곡이 가장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은. 현실에서의 고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듯 여기고 부정하려는 여기고 부정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가장 크게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부정 많이 하죠. 여기는 나왔지만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아유 그럴 리가요. 저는 암이 아니에요. 라고 의사가 오진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확신하는 경우고, 요즘 막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이제 배우자가 죽었는데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실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몇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냉동인간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시신을 그냥 집에서 보존해 있는 상태로 뒀다거나 이렇게 범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은. 그렇죠? 자, 그래서 부정은 아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좀 무섭게 얘기하면 무슨 드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랑 둘이 살던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매일 밤 어머니 시신은 집 안에 보존을 해놓고 매일 밤이란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 어머니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그리고 실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게 부정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상. 자,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에서의 실패를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수학 낙제자가 훌륭한 언어학자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못해서 주변의 어른들한테 굉장히 그 어머니 생각해서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아주 작아. 키가 아주 작아서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 오히려 나는 키가 작으니까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돼. 세 보여야 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승화 보겠습니다. 승화 또한 가장 성숙한 형태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볼게요. 본능적인 욕구나 열등감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권투 선수가 되면 격투기 선수가 되면 이거는 합법적인 거고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부분 그렇게 이제 승화시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화는 자 그리고 신체화는 이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어떤 무의식에서 어떤 갈등이나 욕망과 같은 내용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신체 증상으로 가요. 그래갖고 시험을 보는 게 너무 불안하면 시험날 진짜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이게 뭐 의학적인 원인이 있거나 뭐 그런 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체화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상에서의 갈등과 욕망이 이제 신체로 드러나는 경우를 신체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어기제 10개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방어기제라는 것들이 다 어떤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지 못해서 까먹거나 아니면 반대로 행동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대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또 대리 형성처럼 목표를 좀 낮추고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그 욕망 자체를 욕망이라서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또 그 실패를 보충하고자 다른 무언가를 또 열심히 한다거나 승화는 그거를 욕망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그 무의식상의 욕망이 이렇게 의식으로 나오질 않고 이제 자기 신체의 어떤 이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렇죠? 자 무의식을 다 드러내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원초와의 욕구대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프로이트의 특징, 그 다음에 심리성적 발달 과정, 그 다음에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 개념,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개념,
그 다음에 방어 기제까지 정리하면 프로이트에 관련한 출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교과서에 좀 실려 있어서 제가 따로 몇 가지 여러분 적어두세요.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그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적응을 하시라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에릭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에릭슨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에릭슨. 자, 에릭슨은 일단 뭐를 강조하냐면 자아를 강조해요. 자아. 그런데 에릭슨이 강조하는 자아는 무의식을 중시하는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을 중시하는 자아가 아니라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그러한 자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에릭슨은 사회적 힘도 강조합니다. 사회적 힘. 자, 이런 사회적 힘들이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페이지에 주요 개념 두 번째에 보면 점성 원리 이런 게 있는데 점성 원칙, 점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자,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형성되는 원칙이라는 뜻. 점점점점 형성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떠한 성격이 하나 형성이 되고 그 성격을 기반으로 또 다른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 성격을 기준으로 또 다른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점 성격은 형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에릭슨이 갖는 이 점성형 원칙에서 에릭슨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인간의 성격의 발달 과정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이 여러분이 인식이 돼야 돼요.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이. 프로이트는 이제 무의식을 강조했죠. 그리고 무의식 중에서도 성적인 본능을 강조한 반면, 여기서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의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사회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초기 아동기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프로이트는 전생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우리가 아까 심리성적 발달 과정을 보면, 자, 우리 14페이지로 오면 어디서 끝나요? 성인기 이전에 끝나죠. 이미 성인기 이전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 에릭슨은 노년기까지 심리와 성격이 발달해 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점성 원칙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는 것을 자아 정체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를 강조하니까.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면 위기를 맞아. 위기를 맞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아 정체감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달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아 정체감과 위기를 강조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이트에 비해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에 초점을 좀 둡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개인의 성격이 사회적 힘에 의해 작용된다는 말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나 똑같은 거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 이 전생에 걸쳐서 나오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 자,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 보기 전에 이제 에릭슨의 이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그으세요. 성격 발달은 전생 15페이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자아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자, 자아는 자율적인 성격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 얘기는 자아는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원추와의 본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초자아의 통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아는 자아 그대로 자아 그 자체로 자율적인 성격 구조를 갖고 환경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16페이지로 넘어와서 자아 정체감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 및 인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점성 원리, 발달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 가정이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개인의 성격을 발달한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이 있고 위기를 맞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위기를 맞으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점점 형성된다라는 것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책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책에다가 책 왼쪽에다가요, 여러분 단계 왼쪽에다가 프로이트라고 써주시고 프로이트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프로이트를 구강기가 유아기를 얘기하는 거고 학문기가 초기 아동기를 얘기하는 거고 남근기가 학력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재기가 학력기를 얘기하는 거고 생식기가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인부터는 이제는 에릭슨의 이론밖에 없는 거. 에릭슨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성인 초기, 성인 중후반기, 노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가업 있죠. 발달가업 옆에다가 위기라고 써있어요. 위기가 곧 발달가업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게 발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아기 때는 어떤 위기를 경험을 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유아기 때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제 유아기 때는 구강이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엄마에 대한 신뢰감과 불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감과 불신감이 중요하다. 자, 앞글자만이라도 따서라도 꼭 외워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주로
이때 그 구강기니까 이렇게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그때는 사실 우리 아빠들이 아기가 아빠라고 할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 전에는 아빠라고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엄마가 주는 그 신뢰감과 그게 불신감이 그러니까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자다가 엄마 없으면 막 그냥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아동기 보겠습니다. 초기 아동기. 자, 초기 아동기는 항문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항문기에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변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변 활동. 배변 훈련. 그러니까 그 배변 훈련의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있나 또 없으면 굉장히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 대 이 수치심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혼나기도 하고 특히 혼낼 땐 또 아빠가 많이 혼내죠. 그렇죠? 아빠가 많이 혼내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전기 여러분 학력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학력전기는 다른 말로는 유희기라고 그래요. 유희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즐거운 기간이라는 거야. 즐거운 기간. 제가 아는 분이 자식들한테 효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거 없다. 자식들은 6살 때까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모든 효도를 다 한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야 된다. 너무나 큰 기쁨을 준다는 거야. 이 6살 때까지. 뭐, 1살서부터 3살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또 이 3살서부터 6살까지가 애가 가장 활동량이 많아질 때, 운동 능력이 가장 많아져. 그냥 가만히 못 있는 시기 있죠. 그때를 우리가 유희기 또는 학력 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때가 뭐냐면, 맨날 그 집안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해봐, 춤춰봐 하면 춤추고, 노래해봐 하면 노래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어디 가서 놀이터에서 얼굴도 모르는 애들하고 막 놀고 있고, 막 이럴 때인 거예요. 이 유희기가. 학력 전기.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해볼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춤추는 것도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그런 건 주목받는 거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운 몇 살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미운 3살이네, 미운 4살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때 부모들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죠. 애가 잘 없어질 수 있는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3살, 6살. 너무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기간도 요때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활동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도성을 갖느냐, 죄의식을 갖느냐. 그러니까 죄의식은 혼남으로써 갖겠지. 그게 죄의식을 갖느냐.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가족 내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 그렇죠?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사회적 발달이고, 그 다음에 학령기, 여기서 학령기. 자, 학령기는 이제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개근을 했거든, 개근. 개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개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반복적인 생활을 내가 할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근면이에요, 근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앉은 자리에서 뭐 8교시 수업 듣고 그래, 6교시 수업 듣고 막 그래.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근면한 상태인 거예요. 제일 근면을 배우는 시기고. 그렇죠? 그래서 근면성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근면성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 그다음에 또 요때 사실은 인사도 굉장히 잘하죠.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 뭐 이럴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근면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죠.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또 그 근면을 해야 공부를 잘한다. 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쵸 뭐 잘 사냐 못 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등등 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질 때죠. 이때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질 때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또래 집단이나 학교의 규정력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청소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자,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과 역할의 혼란의 갈등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 위기가 잘 넘겨지면 이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거고, 위기가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역할 혼란으로 가는 거예요. 유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기가 잘 극복되면 신뢰감이 구축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불신감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이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이제 많죠. 자, 그런 게 이제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청소년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라는 사람은 무엇일까? 괜히 이렇게 막 센치해지고 그랬던 시절이 아주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 내가 이런 혼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죠. 그럴 때 이제 또 또래 집단의 관계는 더욱더 커지고요. 커지고 어떤 선배, 후배 뭐 이런 개념도 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때가 이제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초기 보겠습니다. 성인 초기. 자,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과 고립감이 강조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우정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과 우정. 우리가 보통 연애 처음 하는 게 이때거든요. 이때. 이때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좀 저도 지금까지 만나는 선후배들 보면 대학 선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요 초기 20대 초기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굉장히 강조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나는 이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 그렇죠? 그런 친밀감이 강조되고 또 그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인 초기가요. 자, 그 다음에 성인 중후반기라고 하는데 성인 중후반기의 생산성과 침체성 30대에서 64세 침체감.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성은 우리가 경제활동에서의 생산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양육을 의미하기도 해요. 양육.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뭔가 전체 생산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도 좀 확장이 되죠. 이제 부모, 자식, 친척 이런 데에서 관심을 또 갖게 되고 그 안에서의 책임감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성인 중후반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년기 보겠습니다. 노년기. 이제 노년기가 되면 자아통합이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해서 나의 삶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잘 정리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제 친구 한 명이 농협이라고 농촌에서 근무를 해요. 농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독거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 근데 그거는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으면 주변에 알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아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다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자살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많다는 거야 노인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절망.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제가 든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에릭슨의 이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맞추려던 굳이 에릭슨에 맞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 프로이트의 과정과 이 에릭슨의 과정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에릭슨의 심리 성적 발달 과정하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하고 비교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과정과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예. 여러분 짝이 힘들면 앞에 거라도 꼭 맞춰야 돼요. 앞에 거. 그래서 유아기에서 중요한 건 신뢰감이다. 초기 아동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이다. 학력 전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성이다. 학령기에서 중요한 건 근면성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 성인 중후반기에는 생산성, 노년기에는 자아통합. 이런 게 짝에 맞춰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자, 에릭슨은 시험 문제가 이 발달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발달 과정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아들러라는 학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자, 아들러의 이론은요. 아들러의 이론은 개인 심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주시려. 개인. 아들러에게 있어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아들러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들러는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발달 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또 누구니까 에릭슨은 사회 심리 발달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발달 과정 같은 건 없어요. 아들러는 따로. 발달 과정 이론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아들러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 정신역동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관점하고의 통합을 생각했던 게 인본주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들러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러는 지금 뭔가 그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 출발점.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본다. 자, 요 말이 좀 중요한 말인데. 자, 지금, 우리가 전에 봤었던, 프로이트나 에릭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아,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 아들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개인은 나눌 수 없죠. 그렇죠? 개인은 나눌 수 없죠. 개인은 나눌 수 없고, 자,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를 우리가 개인 심리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우리 아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봤는데, 아들러는 조금 더 인간을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능동적 존재다 로 봐요. 근데 이거는 에릭슨보다 조금 더 나간 거야. 에릭슨은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는, 그래서 성인기가 되면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어떤 성격을 갖게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에 맞춰서 자신도 변화시키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온다. 더 나은 생활 양식을 개발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들러는 그냥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뿐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인간이란 존재의 그럼 여기다 씁시다. 존재로서 긍정적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 끌고 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라는 질문에 이 아들러는 열등성을 강조합니다. 열등함과 보상. 열등감과 보상. 자,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슷한 말인데, 우월감 추구.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 하는 생각이 열등감이죠.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게, 내가 남들보다는 좀 위에 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월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상해서 내가 여기가 어떤 기준이라고 보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우월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보상과 우월감 추구,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앞에서 봤던 생활 양식, 자, 그 다음에 창조적 자기, 그 다음에 가족 형성, 자, 이런 개념들이 아들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러의 이론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1번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미 우리 에릭슨 공부한 상태니까 그 프로이트 다음에 에릭슨도 그렇고 아들러도 그렇고 일단 정신분석 이론에서 보다 성적 동기는 이제 얘기하지 않죠. 사회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번에는 밑줄 긋겠습니다. 2번. 자, 인간을 되게 총체적이고 사회적이며 목표지향적 존재로 보았다. 자, 그 다음에 3번. 과거 탐색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과거 탐색이 아니라, 이거 누구 비판한 거예요? 프로이트 비판한 거죠. 프로이트처럼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밑줄 긋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양식을 긍정적 관점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즉, 좀 더 나은 생활 양식 개발을 강조하였다. 밑줄 그으세요. 아들러라는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신체적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이론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등감과 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과 보상. 자, 열등감은 인간 행태의 동기가 되며, 보상은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들러 얘기에서는 모든 인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 열등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열등감, 발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열등감을 가진 혹은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갖는 특수한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러는.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는 거야.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고, 잘생긴 사람도 열등감이 있고, 못생긴 사람도 열등감이 있고, 거지도 열등감이 있고, 그렇죠? 재벌 회장도 열등감이 있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면, 저 사람은 진짜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부족해서, 특히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저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왜 자살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모두의 감정이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월감 추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월감 추구. 자, 우월감 추구는 열등감을 보상하라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열등감에서 출발해서 보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월감 쪽으로 올라가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되며, 자, 또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또 사회적 수준이란 말이 나왔어요. 사회적 수준. 자, 여기 이 생활 양식. 이 생활 양식에서 아들러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득 이런 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점점 그것이 사회적인 방향으로 확대한다. 남을 돕는 방식이라든가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생활 양식에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